어제 이어 오늘까지 제주산 귤 200톤이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하얀색 10kg 상자 2만 개에 담겨 우리 군 수송기로 옮겨집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보내온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도 해석됩니다. 대북 특사단의 일원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수차례 만났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동행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미국 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 GP 22곳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한 남북이 오늘부터는 보존을 하기로 합의한 2곳을 제외한 20곳에서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면 다음 달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이라며 경제 투톱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등의 기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1차 대전은 고립주의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준다며 세계 평화를 위해 독일은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뜻도 앞서 밝혔습니다. 제주산 귤이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0kg 상자 2만 개, 총 200톤의 귤이 우리 공군 수송기로 운송됩니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보내온 송이버섯 2톤에 대한 청와대 답례 선물입니다. 네, 다른 곳이 아닌 제주에서 난 귤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가능성과 연관을 짓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라산 방문을 포함해서 관련 논의가 이를 계기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가 된 이후 북미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보낸 귤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 아침엔 유선희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병사들이 활주로에서 하얀 상자들을 고정시키고 이 상자를 가득 실은 공군 수송기가 잇따라 날아오릅니다. 청와대는 10kg짜리 제주산 귤 2만 상자, 총 200톤을 북한 평양 순안공항으로 보냈습니다.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보내온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 선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귤을 선택했습니다. 제철이기도 하지만 제주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벽지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한라산 방문까지 염두에 둔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북 특사단의 일원으로 김 위원장을 수차례 만났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직접 귤을 싣고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답방 논의가 이뤄질 거란 관측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엇박자 행보라면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귤의 유통기한이 짧아 군용으로 비축할 수 없고 현금화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미국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에서 시범 철수하기로 한 감시초소 GP에서 장비와 병력을 모두 빼냈습니다. 군사 합의에 따른 파괴 대상은 11곳씩 총 22곳이죠. 북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했던 GP, 그리고 남측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최초로 설치된 GP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 20곳에 대해서는 완전 파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입니다. 초소에서 장비와 짐들을 꺼내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초소 꼭대기에서 나부끼던 태극기와 유엔기를 내리고 병사들도 모두 GP를 떠납니다. 국방부는 어제 11개 비무장지대 GP에서 화기와 장비, 병력을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철거 작업입니다. 남북은 이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인 22개 GP 가운데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초소 한 곳씩을 제외하고
GP 20곳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할 계획입니다. 북측이 보존하기로 한 초소는 강원도 철원 인근의 오성산 까칠봉 GP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곳입니다. 까칠봉 초소에서 적진까지 거리는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이어서 지휘관들은 절대로 그것에만은 나가실 수 없다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방문한 최전방 GP를 파괴하는 것이 북측에 상당히 부담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강원도 고성의 369 GP를 보존합니다. 남북은 다음 달 상호 검증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GP 시범 철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연입니다. 지난주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났지만 북미 대화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아세안 정상회의와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펜스 부통령은 강한 표현으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서두르지 않고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의 압박 기조를 유지할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 2+2 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와 관련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청년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이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며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의 UN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참여 방침에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올 것인지 남조선 당국은 깊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0년이 됐지만 전쟁 범주에 대한 독일의 반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일방주의로 흐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현지 시간 10일 1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사죄하는 의미로 프랑스 북부 콩페뉴 숲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사실상 독일의 항복 문서인 휴전협정이 체결된 곳입니다. 독일 정상이 콩페뉴 숲을 방문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메르켈은 독일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nd dass ich dort auch sprechen werde, das zeigt, dass heute der Wille da ist, und das sage ich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 voller Überzeugung, alles zu tun, eine friedlichere Ordnung auf der Welt zu schaffen, auch wenn wir wissen, dass noch sehr, sehr viel Arbeit vor uns liegt.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지난 11일 1,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기린 영국 런던의 세노타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일방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배타적 민족주의는 애국심의 정반대라며 낡은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현재 정치의 극단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기들로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 경제팀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더 이상 경제 투톱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자신이 아닌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역할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이고 자신은 이를 보좌하는 사람이라며 경제 투톱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팀워크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3대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의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함께 혼선을 막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소득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의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음주운전 때문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윤창호 씨 연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윤창호라는 이 이름이 더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화장장으로 온 아들의 관을 막아서고 애타게 울부짖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을 억누릅니다. 카투사 군인 22살 윤창호 씨는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돼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앞서 국군 부산병원에서 열린 연결식도 온통 눈물바다였습니다. 창호 씨가 복무했던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전우와 친구들은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울먹였습니다. 창호의 이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지 않고 더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이번 사고를 내고 입원 중이던 26살 박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사고 48일 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호 씨가 숨지면서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위험운전 치상에서 치사로 높아져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또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집 형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에서 시작된 캠프파이어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산간 마을 파라다이스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9명이 희생된 걸로 집계됐지만 이후 수색 작업에서 14명이 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율은 20%에 불과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부촌인 말리부를 뒤덮은 울시 파이어도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시작된 힐파이어도 사망자는 없지만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두 25명이 숨졌지만 잿더미로 변한 주택가에서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도 110여 명에 달하고 주민 30여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산불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며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관 노조 측은 산불 방지 최전선에 있는 수천 명의 소방관에 대한 부끄러운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남과 북이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동해선 도로의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공중급유기가 오늘 김해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유럽의 에어버스 TNS사의 A330 MRTT 기종으로 한 달 동안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전력화됩니다. 공중급유기로 연료를 공급하면 작전 시간을 1시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했습니다. 군사 분계선과 자유의 집 등을 둘러본 뒤 남북 군사 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년 2개월 만에 멈췄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급등했던 가격이 이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9월 실거래가와 비교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낮춘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려는 사람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들어서 거래 건수는 10월에 비해 절반 넘게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안에 자동차 보험료가 3%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메리츠 화재가 보험개발원에 기본 보험료 3% 인상 방안 검증을 의뢰했고 삼성화재를 포함해서 빅4 업체들도 3% 안팎의 인상률에 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5%대를 요구하다가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에 3% 정도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으로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세청이 이달 말까지 단속을 합니다.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입니다. 야간 시간이나 휴일 등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 개입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부른 검찰은 피해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린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황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나타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방화로 추정됐는데 불이 옮겨부터 옆에 있던 승용차 2대도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시작을 해서 60여일 동안 이어진 광주 비엔날레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31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2년 전보다 21% 관람객이 늘었는데요. 경년제로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이제 2020년 내후년을 기약했습니다. 왕이 평상시 머무르는 곳으로 순종의 침실 등이 있는 창덕궁 희정당 내부가 시범적으로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관람권은 모두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 내년 3월부터는 정식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과정을 보여줄 영화, 멤버들의 일상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번더스테이지 더 무비가 오늘 목요일 15일에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동시에 개봉이 됩니다. 예매량이 10만 장이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두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시간 끌기가 아닌 적극적인 심사를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졸속으로 개정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입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사흘 뒤 목요일에 치러지는데요. 오늘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됩니다. 시험 전날까지 전국 각 시험지구로 운반이 돼서 철통 경비 속에 보관이 된 뒤 수능날 당일 아침에 시험장으로 옮겨집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기질 무척 탁하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북,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 나쁨 단계의 수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신 곳의 농도 확인하시고 출근길 마스크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시간당 1mm 정도로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속 시간은 길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모두 개겠고 양도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까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최대 40mm가 내리겠습니다. 높은 산간 지역에는 눈으로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에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또 경북 등지에 가시거리 5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3도, 광주 15도, 대구가 16도로 예상되고 북한도 함흥이 최고 14도, 평양이 12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도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의 농도가 무척 높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에 비가 계속되고 그 밖에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보경 기자입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버스 2대가 도로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서울시 독산동 시흥대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충격으로 밀려난 버스에 승합차 3대가 부딪히면서 차량들이 뒤엉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9살 신모 씨 등 5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영국 요트에 탄 채 표류 중이던 61살 스웨덴인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배는 지난 6일 김포를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엔진 가동이 멈춰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돌멩이들이 쏟아져 차량 4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낙석을 피하던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졌고 차에 타고 있던 65살 서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고시원은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10년 새 고시원은 3배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둘러본 고시원은 비상구는 막혀 있고 완강기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추목을 위로 은행잎이 내려앉았습니다. 국화꽃을 스치는 발걸음이 무심합니다. 불이 난 지 사흘째 고시원 앞은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살아남은 주민들만 고시원에 남은 물건을 날랐습니다. 화재 장소 앞에 선 젊은 연인. 이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게 훨씬 더 느껴지네요.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그냥 다 지나가고 저희도 진짜 여긴지 정말 몰랐거든요. 이런 고시원은 전국에 12,000여 개. 최근 10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좁은 복도에 다닥다닥 붙은 방은 말 그대로 누울 자리 그리고 설 자리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창문 없는 방을 택하는데 창문 없는 방 25만 원짜리. 창문 있는 방은 여기 27만 원짜리 있어요. 창문을 열어도 옆 건물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벽은 잘 타는 재질로 돼 있고 아무리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나면 타고 거기도 그랬을 거예요. 비상구 문은 잠겨 있습니다. 비상구로 나갔더니 계단이 없기도 합니다. 탈출용 완강기는 녹슨 채 부서져 있습니다. 완강기 혹시 쓰는 법 저기 다 아세요? 모르지.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전국 고시원의 절반인 6,000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고시원을 비롯한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시작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응급실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가해자가 최소 징역형 이상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둔기로 의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정수리를 맞은 의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의사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옆에 말리는 경찰이 있는데도 발로 찹니다. 최근엔 술을 먹고 응급실에 들어온 경찰이 병원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같은 폭행 등 응급실 의료행위 방해는 올 상반기에만 582건이 발생해 지난 2016년에 578건을 넘어서는 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진을 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최소 징역형을 받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의료진을 폭행해도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응급실의 보안 인력을 늘리고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가 흉기를 쓰거나 피해를 크게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어 오늘까지 북한에 제주산 귤 200톤을 보낸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귤 선물이 갖는 의미 등을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제주산 귤이 북한산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 선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라산 초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 회담 일정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귤 선물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앞서 유선희 기자의 리포트로 보셨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 주말에 김 위원장이 한라산을 방문할 경우에 대비해서 직접 한라산 정상을 찾아서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백두산 천지를 찾았을 때 말이죠. 생수통에 담아왔던 한라산 물을 절반은 천지에 뿌리고 그 나머지 공간에 천지의 물을 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제주도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요? 일단 김 위원장의 외조부가 제주 출신입니다. 제주도에 김 위원장의 외가의 가족 묘지가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귤은 북한에서는 재배가 힘든 품종이라서 북한 주민은 제주도산 귤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 한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서는 귤을 아예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먹어봤다면 아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귤은 과거에도 남북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1998년부터 민간기구가 주축이 되어서 북한의 귤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고요. 또 2010년까지 매년 지속된 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주산 귤이 갖는 상징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번 제주산 귤 선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북한산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귤은 북한 주민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이 제철이라서 선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귤을 가지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함께 평양으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천혜성 차관 그리고 서호 비서관이 함께 방북하면서 이른바 귤 특사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북측 고위급 인사들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주요 회담 경험도 많습니다. 특히 천 차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이기도 합니다. 천 차관은 2007년 14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실무 접촉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갔다는 건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뿐 아니라 교황 방북 초청 여부와 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를 중재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기자, 귤을 보낸 바로 지금 이 시점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예정됐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인데 이게 갑자기 연기가 됐습니다. 북측이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먼저 연기를 요구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북미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묘수를 찾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북미 관계를 견인할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 게 바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서울 답방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귤을 선물하는 건 남북 관계의 끈을 이어가는 동시에 북미 간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서 주요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자리가 되겠죠. 네, 문 대통령은 당장 내일부터 5박 6일간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일단 16일까지 있을 싱가포르에서는요,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 간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파푸아 뉴기니를 찾아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펜스 미국 부통령,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가 숙제입니다. 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번 귤 선물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 여름 우유 가격이 오른 뒤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와 빵, 아이스크림 가격이 들썩이고 있죠. 최근에는 라면 가격도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조혜진 씨는 우유값이 올라도 음료 가격을 쉽게 올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담스러워하시고 저희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약간 죄를 짓는 느낌 같은 게 들어요. 줄일 수 있는 건 최소한의 인건비만을 사용하는 것밖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몇 곳은 우유값 인상분을 음료 가격에 반영할지 논의 중입니다. 우유값은 지난 8월부터 잇따라 올랐습니다. 업계 1위와 2위,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은 우유 제품 가격을 3.6%, 4.5% 각각 인상했습니다. 나머지 제조사도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유값에 이어 일부 라면 제품 값도 오를 조짐을 보입니다. 팔도는 다음 달부터 대표 컵라면 상품인 왕뚜껑 소비자 가격을 1,050원에서 1,150원으로 9.5% 올리겠다고 거래처에 안내했습니다. 비빔면도 4.7% 올릴 계획입니다. 부재료비와 가공비 등이 올랐다는 이유인데 가격 인상은 2012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팔도 측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채소 기름값에 이어 서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 가격까지 들썩거리면서 서민 장보기는 더욱 부담스러워질 전망입니다.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보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전에 생각하고 오면은 충분히 샀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 이제 그 몇만 원씩 더 초과가 되니까. JTBC 이세누리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른바 유치원 전쟁이라고 불리는 유치원 입학 신청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올해는 유독 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어디를 믿어야 할지도 문제지만 혹시 어디라도 보낼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아이 손을 잡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입학 설명회장으로 들어갑니다. 동네 유치원들이 잇따라 폐원을 선언해 이곳까지 원정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사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신입 원안 모집을 거의 안 하고 대원생들한테도 폐원 동의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유치원에 보낼 생각입니다. 행정 처분을 받은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가려서 보낼 처지도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감사 내용이 있다고 미리 유치원은 아니고 사실 미리 그 리스트에 있다고 미리 유치원하는 건 아니고. 폐원하거나 그 과정에 있는 유치원은 지난주 화요일까지 전국 38곳이지만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에는 한 3-4개가 같이 갑자기 폐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데는 편지로 보낸 데도 있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데도 있고. 교육부는 임의 폐원은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보낼 곳이 없다는 이런 걱정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동안 늘 있었습니다. 4명 가운데 1명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5살과 3살 두 딸을 키우는 손소은 씨는 어린이집 보낼 준비로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고개를 들어야지. 여보세요. 그럼요. 두 딸의 가방과 수첩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둘째는 집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발달 장애가 있는 첫째는 차로 30분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이 남양주지만 하남이나 포천이나 구리나 의정부 쪽으로 통틀어서 하남에 한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장애 아동들만 보살피는 전문 어린이집은 전국에 178곳입니다. 그런데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아마 2009년쯤에 저희가 이제 신청하고 11년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2년 더 넘게 기다리는 엄마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나마 있는 곳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정원이 33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24명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사가 없어서. 장애아동 6명에 특수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전국에 66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250명 수준입니다. 일이 좀 강도가 세고 어떤 급여 문제도 좀 있고요, 사실. 네, 그런 아이들 보는 시간도 좀 많이 다르고요. 장애 영유아 4명 중 1명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닙니다. 일반 영유아랑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장애아동은 그만큼 교육이 더 필요하고 조기에 발견을 해서 교육을 적절한 교육을 했을 때, 개입을 했을 때 그만큼 사회적인 재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남녀 간의 일이다, 가정 안의 일이다 라고만 이제 볼 수 없는 사건들.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목숨까지 잃은 여성이 지난 한 해 동안 알려진 것만 85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가해자 처벌을 더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5시, 6시 사이에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슬리퍼를 신고 막. 새벽녘까지 두들겨 맞았던 부인 김모 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도망 나왔습니다. 폭력과 성폭행을 신고했지만 가정사로 본 경찰은 남편에게 사실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신고를 당할 거라는 걸 몰랐을 테니까 살인을 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먹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숨지기 전 김 씨는 1년 넘게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양말을 색깔별로 분리하지 않았다며 목이 졸렸고 지갑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냥 벌금을 내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벌금은 결국은 저희 그 딸이 번 돈으로 벌금을 내야 되고.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알려진 것만 최소 85명, 나흘에 1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한 여성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조차도 시민단체의 집계일 뿐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성계에선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거나 체포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가정폭력법 자체가 너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폭력도 분리해야 되고 더 강하게 사회에서 보호하는 시스템도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JTBC 이수진입니다. 네, 한 제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의 갑질이 또 폭로가 돼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역시 심한 욕설 기본이었습니다. 몰래 매장으로 가서 직원의 보건증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는데 이후 이 지점에는 보건증이 없는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구청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유기농 빵 매장입니다. 지난 10월 해당 매장의 본사 대표인 황준호 씨가 매장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 같은 웃음 짓지 마. 사람 얘기하니까 치고해나? 습관적으로 웃지 마. 해당 직원의 어머니까지 언급합니다. 너 야, 쳐맞지 말고 니네 엄마 오라 그래. 아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해당 프랜차이즈의 강남 지점입니다. 문 앞을 서성이던 황 씨가 불이 꺼진 매장에 들어와 곳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뒤지던 황 씨는 한 서류를 들고 나가려다 해당 가맹점의 투자점주와 마주칩니다. 황 씨가 가져가려 한 것은 제빵사의 보건증이었습니다. 점주는 열흘 뒤 보건증이 없는 직원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구청 위생과의 현장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광화문 지점입니다. 매장 곳곳에 욕설이 섞인 낙서가 가득합니다. 밤사이 해당 지점을 들린 황 씨가 남긴 겁니다. 유기농 빵 브랜드 보네르아띠의 대표 황준호 씨는 직영점을 제외한 전국 5곳의 투자점주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 씨는 취재진에게 해당 점주들이 본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미수금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받은 거가 대부분인 거예요.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문제가 좀 이제 많이 이제 뭐 다툼이 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점주들은 황 씨가 거래 명세서를 부풀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이너스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두가 만약에 25,000원짜리면 이거를 막 38,000원에 부가세 별도로 그냥 막 꽂아버리고요. 황 씨가 한 투자 점주에게 보낸 매출 계약서입니다. 물류업체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류업체 대표는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물류보증금이라는 걸 받은 적이 없고요. 황정호 씨가 저희가 거래할 때 쓰는 거래 약정서를 위조해서 점주들은 가게를 오픈한 지 한두 달 만에 적자를 메워야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내역 자체도 이 금액도 타당하지 않은 그런 내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까지 해줬는데 운영을 못한 거는 네 잘못이지. 점주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동안 황 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무용으로 고급 외제차 2대를 샀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차를 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것도 리스 차량으로 구입을 했었던 거고. 현재 검찰과 경찰은 황 씨가 직원을 협박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점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가해 운전자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떠난 고 윤창호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고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열린 어제 가해 운전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사고 발생 48일 만입니다.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사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밝힌 바로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사고가 났었을 때 운전자가 0.18일에 거의 만취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두 사람을 사고를 일으켜서 결국에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워낙 사안 자체가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 것으로 봅니다. 네, 피해자 윤창호 씨가 끝내 숨졌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처음부터 일반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상해를 입은 정도였다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험운전 치사죄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이 됐고요. 이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법정형으로는 위험운전 치상과 비교했을 때 치상이 10년 이하고 치사 같은 경우 1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과거에 음주운전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을 때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 때문에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운전을 신호를 위반을 수차례 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추월을 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에 비쳤을 때는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 법정형이 1년 이상이고 거기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한 4년 6개월 가량을 기본형으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무겁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감형이라도 된다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기본적으로 4년 6개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초범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좀 합의를 못하더라도 좀 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을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많이 그동안은 좀 집행유예로 빠졌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한 4천여 건 가량 위험운전 치사 합쳐서 4천 건이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한 7% 남짓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네,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좀 낮다, 집행유예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죠, 국민들 사이에. 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40만 명을 벌써 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윤창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첫째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자체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현재는 0.05% 이상을 음주 측정했을 때 나왔을 때 음주운전을 보고 있는데 그걸 0.03으로 낮추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아예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5년 이상으로 무겁게 가중을 하자. 법정형 자체가 높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처벌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삼진 아웃제라고 해서 세 번째 음주운전을 걸렸을 때는 이거 좀 가중 처벌한다. 그 얘기는
2번까지는 가중처벌의 기준을 삼지 않고 거의 초범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바로 2번째부터 가중처벌을 하는 쪽으로 바꾸자라는 것들이 묶어서 이제 통틀어서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이 같은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이 윤창호법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실제 이제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행안위에서 적용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고 이제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0여 명 가량이 여기 발의에 참여를 했고 또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쟁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특히 연내 통과 가능성은 좀 많이 높습니다. 다만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실제로 5년 이상을 적용할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처음부터 고의로 사람을 해치려 한 경우와 어쨌든 결과적으로 과실에 의해서는 결과가 중요했을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5년보다는 조금 조정이 돼서 현재 1년보다는 높게, 5년보다는 낮게 한 3년 정도에서 뭐 어떤 중도에서 좀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윤창호법이 통과될 경우에 윤창호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를 이제 죄하고 형벌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그 원칙 중에 하나로 형벌 불소급이라는 걸 합니다. 형벌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무겁게 처벌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걸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진 건데 나중에 이 벌을 더 무겁게 처벌을 해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또 너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강하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알지만 법 원칙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법을 대상을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너무 깨진다는 취지로 도입하고 있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겨가면서 운전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즘 높고요. 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그러다가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쭉 계속해서 보여준 거죠. 당시 한 1000명가량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해당 숙박업소를 경찰이 방문을 해서 검거를 한 사건인데 결국 0.08 정도로 면허 정지 수준의 어떤 뭐 음주 상태였었고요. 또 같이 동승했던 사람의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결국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주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주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게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몇 번 정말 몇 년째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빨리 바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고 집회를 했습니다. 폐렴을 앓고 있던 8살 아이를 변비로 오진해서 숨지게 한 의사 3명이 지난달 법정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됐던 의사들은 지난 10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철창 모형 안쪽에 섰습니다. 우리는 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그 이유로 철창 속에 갇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심에 모인 의사들은 오진으로 8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의사들의 법정 구속에 반발했습니다.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은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환자단체연합은 과실이 명백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저한테도 저런 일이 있지 않을까 자꾸 두렵기도 하고 좀. 이 집단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합법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대한의사협회 측은 현 상황을 의료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총파업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 22곳에서 남북이 병력과 화기를 철수했고요. 보존을 하기로 한 2곳을 빼고 20곳에서 오늘부터는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남북은 남아있는 모든 GP를 없애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입니다. 초소에서 장비와 짐들을 꺼내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초소 꼭대기에서 나부끼던 태극기와 유엔기를 내리고 병사들도 모두 GP를 떠납니다. 국방부는 어제 11개 비무장지대 GP에서 화기와 장비, 병력을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철거 작업입니다. 남북은 이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인 22개 GP 가운데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초소 1곳씩을 제외하고 GP 20곳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할 계획입니다. 북측이 보존하기로 한 초소는 강원도 철원 인근의 오성산 까칠봉 GP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곳입니다. 까칠봉 초소에서 적진까지 거리는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이어서 지휘관들은 절대로 그것에만은 나가실 수 없다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방문한 최전방 GP를 파괴하는 것이 북측에 상당히 부담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강원도 고성의 369 GP를 보존합니다. 남북은 다음 달 상호 검증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GP 시범 철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어제 11월 11일 중국에서는 일이 4개가 겹쳐서 싱글들의 날로 불리고요.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어치가 팔리는데 지난해에는 3분이 걸렸는데 올해는 2분이 걸렸습니다. 1,000억 위안이 판매되는 데는 2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반값 파격 할인을 내세워 시작한 싱글데이 쇼핑 이벤트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분 5초 만에 100억 위안, 1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중국 싱글데이 쇼핑 축제가 무서운 성장세로 막을 열었습니다. 1시간 47분 만에 1,000억 위안, 16조 2,570억 원을 판매했고 지난해 거래액 1,682억 위안은 오후 3시 49분 39초에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는 지난해 대비 20에서 30%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상하이 벤츠 아레나 1만 8천 녀석을 메운 전야제에는 미국 여가수 머라이어 캐리와 태양의 서커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내년도 은퇴를 선언한 마윈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쇼핑 호스트, 의상 모델 등 직원, 협력사와 겨루 완패한 마윈은 동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说得很开心，因为我们的客户强大了，我们的合作伙伴强大了，我们的员工也强大了，这是我们自己真正最大的成功。 사전 주문에서 애플, 화웨이, 하이얼, 샤오미 등이 1억 위안 클럽에 올랐고 해외 직구 톱10 브랜드에 한국 AHC가 포함됐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행사 초반 일본, 미국에 이어 판매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65조 원을 구매하며 폐막한 상하이 수입 박람회와 함께 중국의 소비 팽창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시 한번 독일의 과거사를 반성했다는 건 우리로서는 참 씁쓸한 마음으로 일본을 떠올리게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1차 대전과 관련한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대전을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이자고 했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기억은 이 전쟁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피해 분쟁을 끝내기 위한 이 적법한 수단을 추구하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제위했던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1차 대전을 쓸모없는 학살이라고 규정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5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겠다고 밝힌 소식입니다. 사우디는 한 달 전만 해도 국제 원유 시장의 충격 흡수자로 자처하면서 이달부터 원유를 늘리겠다고 말했었는데요. 한 달 전에 미국은 중간 선거와 또 이란 제재 복원을 앞두고 사우디를 포함해 오펙 국가에게 원유 증산을 압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데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그 일부 국가에 제재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최근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자 이 사우디가 감산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학력과 관련된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여론조사 담당자인 빌 맥킨터프를 인용해서 공화당은 고교 졸업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은 대학원 학위를 지닌 계층에서 완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비 중간 선거에서 고학력자는 민주당을 선호하고 또 상대적으로 저학력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굳어졌다고 보도한 건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지난 25년간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뽑히지 않았지만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또 유타주에서는 하원 지역구 중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앞섰습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이 차량 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을 반영해서 낮추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남은 원금의 30%가량이 해지 수수료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곳곳 미세먼지, 오후 영동비, 그리고 큰 일교차인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부터 곳곳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쁨 단계 보이겠는데요. 대전과 충북,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고 모레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최대 40mm가 오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계속 큰데요. 당분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이제 이름조차 듣기 괴롭습니다. 도대체 미세먼지는 언제 끝나나 짜증이 날 정도다. 날씨 좋은 시기에 야외활동도 못하고 이렇게 한탄하셨고 창문이 너무 열고 싶어서 어제 창문 열고 마스크 끼고 잤다는 분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은 요즘 맑은 공기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아닌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와 박영우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역할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이고 자신은 이를 보좌하는 사람이라며 경제 투톱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팀워크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3대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의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함께 혼선을 막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소득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의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고용지표 등이 부진하고 민생 경기도 어려워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어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기 상황이
경기 침체나 위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보신 것처럼 몇몇 개별 정책의 속도가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빨라서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의 문제, 부작용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단언하긴 힘들지만 고용 상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또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건 활력을 찾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홍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가능하면 매주 수요일마다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이 다시 불안정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수장이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 1년 6개월여 만에 결국 교체됐습니다. 동반 사퇴를 촉구했던 야당은 예산심의 기간 중에 교체하는 것이 국회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전원책, 조직 강화 특별위원을 경질하면서 다시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제 라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 가지 생산도 그렇고요. 생산, 고용, 투자 모든 게 부진한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거시경제 지표 전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교체해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특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와 계속 엇박자가 노출됐던 게 사실이었죠. 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생각보다 예산 심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두 사람의 교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교체를 계속해서 촉구를 했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또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통령의 고집이 안쓰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잠재 성장력보다 성장률이 밑돈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김수현 수석을 다시 기용한 거.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계속 이제 호흡을 맞춰왔던 이제 인사고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쪽과 가까이 지내왔는데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경제 성장 쪽에 네.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김수현 수석을 기용한 것을 두고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수현 수석과 계속 이제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얘기한 상황이니까. 그쪽과 코드를 같이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 시정연설에서 네.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사회적 불평등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수현 수석을 기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예. 네, 야당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쟁점 어떤 것들이 될까요? 우선 이제 홍남기 이제 내정자죠. 네.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이제 만성 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됐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투톱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제 원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실장 과연 이런 부분들 잘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든지 그리고 특히 예산 이제 심의 기간 중에 부총리가 바뀌는 네.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부총리는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야당의 비판이 일정 부분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의 교체를 아마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연말 또는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워낙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이제 부총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아무튼 예산 심의 기간 중에 교체가 됐으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뭐 예산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이제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것 같아요. 홍남기 이제 내정자가 예산이나 재정 이런 쪽의 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능력은 탁월한데 그 부분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도 인정받은 바인데 전체적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능력은 좀 이제 또 별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종원 경제수석이 아주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을 더 챙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가 하나의 사령탑으로서 투톱에서 원톱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상황 속에서 경제 세부적인 면들 이런 면들은 오히려 경제수석이 윤종원 경제수석이 더 챙길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윤종원 수석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제라인 교체 인사를 계기로 해서 뭐 추가 개각 그리고 청와대 인적 개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거취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지금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에 남북 선언이나 남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너무 이제 비서실장이 나선다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과 결부되고 또 하나 내년도면 이제 집권 3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 참모나 내각의 일부 개편이 있다면 임종석 실장도 이제 비서실장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가서 보다 더 이제 통일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이 워낙 지금 청와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른 청와대 참모나 내각의 개편과 같이 아우러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 전우책 변호사를 해촉하면서 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전 위원의 갈등도 있었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인적 청산, 인적 쇄신에 대해서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게 당내 지금 친박, 비박, 뭐 친홍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잔류파, 복당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 전당대회의 날짜를 가지고 갈등이 불거져서 이제 해촉이 됐다고 합니다만 전원책 변호사가 보다 본질적인 건 어쨌든 당내의 그 국정농단 지난 정권의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나 성찰 그리고 당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사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의 전반적인 갈등으로 불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당이 보다 더 원칙적이고 시대에 맞는 그런 지향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천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버스 2대가 도로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서울시 독산동 시흥대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충격으로 밀려난 버스에 승합차 3대가 부딪히면서 차량들이 뒤엉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9살 신모 씨 등 5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영국 요트에 탄 채 표류 중이던 61살 스웨덴인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배는 지난 6일 김포를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엔진 가동이 멈춰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돌멩이들이 쏟아져 차량 4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낙석을 피하던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졌고 차에 타고 있던 65살 서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부 국경을 향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약 4천 명의 중미 캐러밴 본진이 6일가량 멕시코시티에 머무는 동안 뒤늦게 도착한 무리가 합류하면서 그 규모가 더 커졌는데요. 지난 9일에서 10일 사이 멕시코 케레타로주를 통과한 이민자는 6,500여 명.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남부 3개 주에 5,600명의 군인을 배치했지만 캐러밴은 미 서부 국경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경까지는 2,000km가 넘게 남았는데요. 앞으로 캐러밴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돼 국경 지역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딸기 속에 바늘을 넣어서 호주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50세 여성이 2개월 만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9월 한 남성이 바늘이 박힌 딸기를 먹고 복통으로 입원한 뒤 호주 전역의 슈퍼마켓에서는 모든 딸기를 회수 조치했는데요. 잇따라 바늘이 박힌 딸기가 발견되면서 딸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범인이 잡히면 최대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국은 여성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격범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도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한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는 함께 있던 동료에게 총을 쏴서 살해한 뒤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체포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의 고대 무덤에서 고양이와 쇠똥구리의 미라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카이로 남부 사카라 유적지에서 3곳의 고양이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고양이 미라와 여러 목재 조각상 그리고 고양이 여신에게 바쳐진 청동상 한 점도 발견됐는데요. 당시 신성시됐던 고양이가 조각상들과 함께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희귀한 쇠똥구리 미라들도 나왔는데요. 사카라 지역에서 쇠똥구리 미라가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몇 주 내로 발굴된 유물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 직후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됐죠. 북미 대화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산 귤 200톤을 어제 이어 오늘까지 북한으로 보냅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난주에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속도 조절론도 있지만 장기전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네. 지금 이제 먼저 서두르는 측이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국면을 한 단계 넘어가서 새로운 현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북한을 더 애달게 해서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원해왔던 그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응 조치, 뭐 제재 해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원 이런 걸 하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미국 CNN 방송에서는 왜 이렇게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됐냐. 북한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우리도 대화 필요 없다. 물러서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북한이나 미국의 어떤 발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북한은 이전에 이제 미국 재무부라든지 다른 쪽에서 예측하기로 올 연말 지금이죠. 외화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어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좀 당할 것이라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를 보면서 그러면은 먼저 비핵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를 만족시킬,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중간 선거가 끝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이제 차기 대선을 노려야죠. 재선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정치적으로 나의 업적이 되게 너희들이 먼저 움직이라고 그렇게 이제 강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과 미국이 현재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북미 대화의 판을 아예 깨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북미 관계가 뒤로 후퇴를 한다든지 아예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미국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 교착 상태가 언제까지 가느냐죠. 이 교착 상태가 새로운 현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 북한은 다시 이제 굉장히 목이 마르는 단계가 되고 미국은 느긋하게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북미 간의 관계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어제 오늘 북한에 귤을 보냈습니다. 여러 이 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 북한에서 보낸 송이에 상응하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귤이 오가고 송이가 오가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의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이제 대화 국면을 만들어보고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노력이죠. 일종의 이제 귤 외교인데 귤은 북한에서는 굉장히 귀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일이죠. 왜냐하면은 기후에 맞지 않아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200톤 정도 맛보게 하고 북한 주민에게 일부 도라는 가겠습니다만 일단 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우리는 성의를 보이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인 고영이의 집안이 그쪽 출신이라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닌 게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생모가 소위 말하는 제포, 제일동포 출신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동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돈 많은 사람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계속하고 관계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 비서관이 귤을 가지고 평양으로 함께 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에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어떤 접촉 면적을 넓히고 북한과 이제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전략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미국과도 이제 보조를 맞춰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북한과 상당한 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로서는 이렇게 귤을 보내서 연내 서울 답방의 계기도 되고 이러면 좋지만 돌파구가 되는 그런 입장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북미 관계가 저런데 남북 관계도 좀 보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항상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정상 국가화는 남북미가 동시에 보조를 맞춰야지. 삼각으로 지금 가는 건데 거기에서 한쪽이 너무 어긋나면은 삐걱거리는 이제 파열음이 날 수가 있죠. 그런 걸 조심하면서도
어떻게든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그 우리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요. 또 이후에도 일정들이 있는데 이번 해외 순방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 러시아의 역할, 러시아로서는 지금 그 극동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푸틴의 국내 정치도 있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남북 대화와 한반도 국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될 경우에 거의 1년 만에 11개월 만에 이제 시진핑 그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한반도 문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북한에 보낸 귤 선물, 지금 북미 관계와도 또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자들의 생사를 다루는 응급실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가해자가 최소 징역형 이상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크면 구속 수사도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둔기로 의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정수리를 맞은 의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의사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옆에 말리는 경찰이 있는데도 발로 찹니다. 최근엔 술을 먹고 응급실에 들어온 경찰이 병원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같은 폭행 등 응급실 의료행위 방해는 올 상반기에만 582건이 발생해 지난 2016년에 578건을 넘어서는 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진을 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최소 징역형을 받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의료진을 폭행해도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응급실의 보안 인력을 늘리고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가 흉기를 쓰거나 피해를 크게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FC 서울이 89일 만에 기나긴 무승 행진에서 탈출했습니다. 강등 위기에 놓였던 서울은 두 번의 비디오 판독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시즌 최소 득점 1, 2위를 다퉜던 두 팀이지만 강등권 탈출이 걸린 승부는 초반부터 치열했습니다. 포문은 서울이 열었습니다. 고요한이 전남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윤주태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무너뜨리며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전반 8분 만에 나온 선제점. 하지만 전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흐른 공을 최재현이 왼발로 마무리하며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양팀 골키퍼가 번갈아 선방쇼를 펼치며 이어지던 균형은 비디오 판독으로 깨졌습니다. 주심이 놓친 김민준의 핸드볼 파울을 잡아낸 겁니다. 키커로 나선 윤주태가 차분하게 차넣으며 다시 서울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승점이 절실한 전남은 후반 6분 혼전 상황에서 이진남이 골망을 흔들며 희망을 살렸지만 경기 종료 직전 비디오 판독에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박주영의 발목으로 향했던 이진남의 태클을 반칙으로 인정한 겁니다. 결국 3대2 서울의 승리. 89일 만에 처음 승리를 맛본 서울은 승점 40점으로 일부 잔류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승점 32점 전남은 최하위에 머무르며 강등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주는 잔류를 확정지은 대구를 상대로 0대0으로 비겨 승점 1점을 추가하며 인천을 누르고 10위에 올라섰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GS칼텍스가 풀세트 접전 끝에 3연승을 거두고 단독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GS칼텍스는 어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대2로 따돌렸습니다. 남자부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은
1위를 달리던 OK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018-2019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서 SK가 개막 2연승을 거뒀습니다. SK는 어제 경남 마산체육관에서 열린 하남시청과의 경기에서 29대 23으로 승리했습니다. 핸드볼 코리아 리그 첫 외국인 선수인 부크 라조비치는 골 셋과 블록슛 4개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의 이소희, 신승찬 조가 2018 중국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어제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마스토모 마유, 나가하라 와카나 복식조를 2대 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덴마크 오픈 이후 약 1년 만에 국제대회 우승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기질이 무척 탁하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북,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 나쁨 단계의 수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시간당 1mm 미만으로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그쳐가는 중입니다. 5mm도 더 내리지 않고 모두 개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까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최대 40mm가 오겠습니다. 높은 산간 지역에는 눈으로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에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등지에 가시거리 3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3도, 광주 15도, 대구가 16도로 예상되고 북한도 함흥이 최고 14도, 평양이 12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도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의 농도가 무척 높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에는 비가 계속되고 그 밖에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제주산 귤 200톤이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보내온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도 해석됩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미국 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22곳에서 병력과 화기를 철수한 남북이 오늘부터는 보존하기로 한 곳을 제외한 20곳을 완전히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폭파 방식이 아닌 굴착기를 이용합니다. 이달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이 오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동해선 도로의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포함해 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 유치원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오늘 열립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닌 적극적인 심사를 요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졸속 개정은 없어야 한다며 다른 의원들의 안을 포함한 병합 심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